오늘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관, 그 중에서 이제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스페인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가서 보통은 가우디 건축이 있는 바르셀로나, 또 축구 시합도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많다고 하니까 그쪽, 그리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스페인이라는 장소가 묘하게도 유럽 고유의 문화보다는 조금 이국적인 정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행을 하나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문화가 섞여 있어 가지고 인기가 있다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페인 예술, 특히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그들이 내놓는 가장 스페인에서는 거의 루브르격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에서 과연 우리는 또 뭐를 만나게 될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고유한 영역이 로마하고 항상 연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원래는 고유한 민족, 스페인이라고 따지면 자기가 스페인 반도 안에, 영토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려고 들어와서 어떤 로마 제국의 영토를 편입됐던 시기가 있죠. 처음에 자랑스러웠던 순간, 첫 번째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한테 용감하게 대항을 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대항을 해서 로마를 한 번 정도는 물리쳐 본 적이 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두 번째 자랑은, 하지만 우리가 로마한테 정복을 당해서는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의 수혜를 받게 됐다는 것을 또한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자랑이고 열심히 또 따라갔다는 것도 자랑이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스페인의 세고비아 같은 도시를 가시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남겨놨던 유적지, 로마의 수도교라고 보통 해요. 저기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도시인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만들어주는 건축물인데, 우리도 로마의 일원이었었다는 것이 그들한테 일종의 자부심이라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로마가 제국 전체를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북부 아프리카 해서 지중해를 연못같이 쓰고 있다고 하던 그 로마가 크리스트교권으로 한 번 또 새로운 문화를 포맷을 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게르만 제국 침략이 있으면서 약간 문화가 뒤처졌다. 그리고 나서 중세가 시작이 된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은 조금 다른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쪽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됐었어요.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저기가요, 이슬람 종교, 어떤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분이 종교를 처음에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던 순간, 그리고 나서 그게 북부 아프리카를 빙 돌아서 스페인까지 들어왔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크리스트교 지역이었던 유럽의 대부분과 달리, 그래서 스페인은 700년대부터 이슬람 사람들의 지배가 시작이 돼서 그것을 전부 다 몰아낸 게 1400년대까지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700년 가량을 이슬람 사람들의 지배에 살게 된 거죠. 그거는 다른 문화권하고 공통적인 것을 거의 없도록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특성상 우상 숭배를 굉장히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실은 크리스트교권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당연하고요. 성인에 대한 조각상, 안 그러면은 그림들,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 이런 회화 작품, 조각 작품, 그런 것들이 건물의 외부를 장식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미술에 대한 것. 근데 이슬람 분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다 생각을 하면서 금지를 시켜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스페인은 미술 문화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람브라 궁전 이런 얘기 나올 때, 그 아람브라 궁전이 이슬람 사람들이 남겨놨던 유적지예요. 근데 그 유적지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그림으로 되어 있거나 조각이 장식이 되어 있거나 하는 유럽식의 그런 문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내부의 장식이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보통 중동 지방을 여행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비슷한 게 스페인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유럽의 여타 국가하고는 훨씬 다른 방향으로 미술 문화에 대한 전통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1492년도에 이슬람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1492년도에 콜럼버스라는 해외 용병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하도록 만들고, 스페인이 통일한 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거, 그리고 새 항로를 만들어서 여태까지는 다른 유럽에 비해서 살짝 조금 쓸쓸한 나라였지만 지금부터 이제 무역이니 뭐니 모든 것을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 이게 전부 다 맞물려 있던 게 1492년. 그 이후에는 스페인이 빠른 시간에 유럽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항상 자주 우리들도 하는 얘기지만 문화라는 게 단시간 동안에 그 공백을 메꿔 놓을 수가 참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페인이 여태까지 700년 동안을 미술 문화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다가 빠른 시간 동안에 우리들도 유럽 문화를 따라가겠다 생각을 하니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외부에서 선생님들을 초대를 하고 외부의 예술가들을 스페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죠. 1492년 이후에 이 사람이 통치하게 될 때까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어요. 1556년부터는 이 사람이 스페인 땅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에서도, 네덜란드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예술품들을 열심히 사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종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군주 중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세를 따라잡을 만큼 중세 사람들, 특히 네덜란드에서 갖고 있던 교회 미술품을 자기의 왕궁에다가 열심히 모으게 되죠.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고 미술관, 박물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고 그게 개방이 돼 있던 거니까 초기의 작품들은 전부 다 왕실 보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 그림들이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부분은 종교화로 그려진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국왕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즐겨할 만큼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적인 느낌을 전해주기에 굉장히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림들이었어요. 안 그러면은 패스트 같은 병이 있었을 때 중세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작품, 브리겔이라는 사람의 이제 패스트를 그려놨던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이 초기에 프라도 미술관의 왕실 보물 코너부터 장식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의 그림을 사서 자기들이 여태 누리지 못했던 미술 문화를 어떻게 본지 그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에서 프라도 미술관의 구조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중요한 미술가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앞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공간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프라도 미술관은 다행히 루브르 같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순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컬렉션은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왔던 종교 미술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들도 그림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역시 스페인도 이탈리아에서 그림들을 여러 개를 사오게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작품들이 보관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죠.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음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그린 요 스테고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요. 이런 것이나 라파엘로 같이 초상화는 정말 아름답게 잘 그렸던 화가의 초상화 작품, 그 외에 그리스 신화나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성녀들의 그림을 그렸던 것들을 그때 당시에 스페인을 포함한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던 북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왕실에서도 보고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빨리 발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본다 그래서 바로 되지는 않지만 저 그림이 적어도 스페인 사람들의 뭔가 이제까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것을 일깨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스페인에서 외부에서 왔던 예술가 중에서는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저때 자리를 잡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도메니코 테오토코플로스.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름이 몇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앞이랑 제일 뒤에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얘기하기 복잡해서 엘 그레코라고 이야기하는, 엘 그레코는 그러니까 스페인 말로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에 가서 인정을 받았던 외부 작가를 왕실 화가로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그려놨던 많은 그림을 프라도 미술관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작품으로서 존재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림이 많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다고 해도 조금 특이해요. 느낌은. 다른 동네에서는 저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정돈돼 있거나 이탈리아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비틀려 있는 것 같고요. 색깔을 쓰는 솜씨나 붓터치도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죠. 르네상스도 자체적으로 점점 소멸이 됐을 때 새로운 예술을 하나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술 스스로가 자기 파괴를 하고 좀 다양한 장르를 개척을 해 나갈 때, 그때를 우리들이 매너리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딱 그때가 지금 이 엘 그레코가 활동을 했던 때예요. 그러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심은 굉장히 강하고 이슬람 사람들 덕분에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못했던 거에 마치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듯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하니까 대형 사이즈의 조금 독특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됩니다. 축구를 예로 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상대편은 너무 강할 때, 우리 편은 아직 약할 때 정통 힘으로, 힘 대 힘으로 대결을 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변칙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스페인 예술이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있다가 스페인 사람들의 예술 작품도 굉장히 특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엘 그레코가 가지고 있던 저런 변칙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 그레코의 그림은 그 사람이 그려놨던 이 가지수만큼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유럽에서 엘 그레코의 그림을 한번 봐봐, 그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존재감 있게 스페인 예술을 대표하도록 돼버렸어요.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서 스페인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새 출발을 할 때 제일 앞부분에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엘 그레코 작품들입니다. 저게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요, 프라도 미술관에 저쪽을 쭉 보시게 되면은 뭔가 알 것만 같은 그림이 하나가 보여요. 순수하게 스페인 혈통으로 스페인의 왕실 화가가 또 됐던, 오늘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화가는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시기가 바로크 시대라고 해요. 그거는 왕권이 굉장히 강하면서 왕권이 강한 바람에 예술 작품들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를 왕의 권위를 더 높여주고 더 화려하게 그 나라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존재하던 시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도 그 바람에 왕실이 원하는 그림을 나중에 이제 그리게 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전히 발전돼 있던 나라인 이탈리아에 유명한 화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카라바치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그 사람은 성화를 그려도 웅장하고 화려하고 색채가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깊이 있게 우리를 집중시키려고 하고 내면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왔었습니다.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림인데, 예수가 뭐 굉장히 고결하고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목동들이 와서 참 경배를 하고 있다, 예수가 탄생했었을 때. 그런데 이 그림이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목동들의 발바닥에 흙이 묻었다는 얘기 때문이었어요. 미술의 역사, 미술사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흙이 묻어 있다는 거를 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서 성화인데 우리가 이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림 지저분하다고 항의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카라바초는 뻔히 알면서도 더 사실성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 어찌 보면 용기 있는 태도에 다른 작가들이 굉장히 반하고요. 벨라스케스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기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림들을 여러 개를 그리게 됐었어요. 그냥 동네 사람을 그려놓은 것 같은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스페인 예술의 초기의 어떤 바로크 시대이긴 하지만 많이 느려졌지만 초기에 스페인 혈통, 순수한 스페인 사람으로서 스페인 예술이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노센티우스 10세 교황의 초상화라고 하는데 이 초상화는 모델을 해줬던 교황이 안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그 이유가 너무 나를 나같이 그려놨다는, 조그만 치도 미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냐, 마치 무슨 욕심 많고 막 이렇게 고집 세고 이런 사람으로 그려놨다는 건데, 이게 벨라스케스 특징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현장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을 수 있을 만큼. 처음에 예술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예술이 종교 미술에 집중이 돼 있거나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교를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긴 공백을 메꾸려는 그런 시도 말고, 이제는 자기들도 실력이 있고 사람을 관찰을 하고 그 내면에 대해서도 끄집어내는 데까지 스페인 예술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발전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왕실의 소장 작품으로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이고요. 시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 꼬마 아가씨가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를 주변에 두고 여러 명의 시녀들이 동시에 있으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 보시면은 캔버스가 큰 게 있고요. 왼편에 저기 있는 화가가 이쪽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현실감, 현장감 있는 모습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벨라스케스 본인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약간 이제 끼워 넣는 건데, 자기가 이제 특별히 뭔가를 더 미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적인 모습으로 전달을 해내가는 과정. 그 바람에 벨라스케스의 바로크 예술은 스페인의 어떤 사실적인 미술이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한테 의미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미술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페인의 또 다른 대가죠.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피카소 같은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그림을 패러디를 해서 이런 작품을 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나오고 나서요, 이후에 스페인 예술을 또 한 단계 변화시킬 사람이 등장을 하죠. 고야라는 사람이에요. 프란치스코 고야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기를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이 마하라는 존재, 이 그림으로 알려져 있거나 그렇기는 합니다. 이 사람도 왕실 화가였었죠.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가지고 왕실 화가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벨라스케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그림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더 프랑스 사람들처럼 굉장히 팬시하게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격이 그림에 나타나는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림 중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죠.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보통은 마드리드에서의 학살이라고 돼 있는 그림이에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유럽 전체를 장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였었죠.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프랑스가 민주주의를 하고 혁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 왕실의 부정부패 같은 거를 몰아내서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만 같은 해방군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지배층은 다 비슷하게 항상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스페인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이 점령군으로서, 그리고 뭔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사람들을 마구 괴롭히기 시작을 하니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식민지를 다루는 외부 침략군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을 스페인 사람들도 자각을 했고 그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스페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808년 5월 2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그림에 바로 옆에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요게 제목이 5월 2일이고 요 그림의 제목이 5월 3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요. 마드리드를 점령을 하고 있던 프랑스 소수의 프랑스 귀족들이, 왕족을 포함한 귀족들이 자기들의 계속해서 신변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경호해 달라는 목적으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용병들을 뽑아다가 경호대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스페인이 오랜 시간 동안에 몰아냈던 바로 그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다시 와서 지배층의 호위무사로 들어서게 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그들을 습격을 해서 죽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주동자들을 찾아서 전부 다 학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저거를 필두로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이를 악물고 저항을 해서 프랑스 사람들 다 몰아내는 거. 프란치스코 고야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워낙에 굉장히 큰 인상을 줬었기 때문에 수많은 뒤에 후배 화가들한테 패러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나오는 자기 선배들의 그림을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나오는 파블로 피카소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그림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한쪽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 한쪽은 공격하는 어떤 이제 전체주의 정부 내지는 폭력, 국가 폭력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 거가 되죠. 프란치스코 고야는 이후에 이 스페인이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되고요. 자기가 다시 왕정의 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같이 편안하게 왕정 화가가 되지는 못하고 자기 본인의 병도 있었고요. 귀머거리가 됐었고 은퇴를 하고 싶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림 스타일이 정말 많이 나중에는 바뀌게 돼요. 실은 스페인은 제대로 정말 누리면서 잘 살아본 기억이 그다지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나라예요. 국민들에게는. 왕족들만 잠깐 잘 살았었거든요. 이슬람 몰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이때만. 이후에 스페인은 계속해서 종교적인 탄압이나 종교재판, 마녀사냥 이런 게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혔고 안쪽에서 내전도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스페인 사람들의 역사를 종교재판의 그림은 이렇게 판화로, 또 내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잔인하게 이제 사람을 찢겨서 죽어났던 이런 판화들로 고야는 이런 것을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역사에서가 아니라 고야가 실제로 남기고 싶어하던 일종의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들이었죠. 이런 것으로서 예술을 조금 더 다른 단계로 하게 되면서 프라도 미술관의 끝에 쪽에 고야의 방을 가시게 되면요. 검은 그림 시리즈라는 하나의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가진 어떤 폭력성, 그리고 잔인함, 무지함, 거기에서 사람이 희생되는 이 많은 부분들을 고야가 가감없이 그려놓고 있는데 이건요. 예술가들이 다루는 어떤 이 대상이요. 매번 아름다울 수 없고 또 매번 교훈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 예술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초기에 고민할 것이 없는 귀족들만을 위한 예술이었을 때 그 예술이 항상 아름답고 밝고 교훈적인 것들에 쌓여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것들이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고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단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방에서 고야 그림 중에 후반기 말년의 그림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이죠. 실제로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애를 낳으면 애가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신탁 때문에 통째로 삼킨 쪽이에요. 근데 그 애 중에 제우스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뜯어먹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눈도 그렇고 광기 어린 눈도 그렇고 피를 흘리면서 뜯어먹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배층들이 자기 밑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게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술이 이런 식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막에 빠진 개라는 작품도 그 검은 그림 시리즈들 중에 있거든요. 이 검은 그림은 쭉 그림들이 전부 하나같이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야, 1800년대 이런 그림을 벌써 그렸구나 하면서 놀라움을 살짝 주는데, 그 중에서 모래에 자기 몸이 빠져가면서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개가 고야 자신에 대한 새로운 표현의 자화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스페인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 잠깐 지켜봤습니다. 스페인은 지금도 정열의 나라, 무슨 밝고 화려하고 굉장히 즐거운 사람들이 많은 곳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근 들어서 일입니다. 그 전에는 진짜 고통스러운 나라였었죠. 그들의 문화도 나름 자기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거를 남겨놓고, 지금 이 작품들이 어떨 때는 부족할 때 외국 거를 갖다 쓰고, 어떨 때는 외국의 작가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신이 있어지면서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담아갔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스페인 사람들은 이게 그냥 화려하거나 그냥 꾸며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건조하게 지켜볼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서 스페인 사람들이 지금은 밝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참 이런 시간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한 이런 성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르네상스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자기들의 공백을 그 수입품으로 메꿔 놓으려는 시도 때문에 생겼던 거였고요.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성찰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놨던 미술관. 프라도 미술관이 비록 사진은 찍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에 남기고 싶을 만한 그런 우수한 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은 곳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사람을 하나를 만날 때 복합적으로 밝게 웃고 있지만은 저 사람이 극복해내야 됐었던 슬픔도 있었다는 것을 마치 이제 스페인을 인격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